제3부 사유나라 토착일구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문재인 정권이 왜 개혁에 실패했나. 여기에는 보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많습니다. 제때 타이밍을 놓친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말 대책이 서는 발목 잡기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에요.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참 갑갑하네요.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이런 답답한 일들이 벌어져요. 계속 이거 그러니까 국민들도 분노해서 민심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또 적폐 집단 자유한국당은 그냥 해체하라. 비탄 집회도 많이 열리죠. 근데 이쪽은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삐걱하면은 가출해요. 바닥에서 서러요. 길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지율도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해서 민심이 많이 떠났어요. 주변에서 촛불에 나갔던 분들 중에서도 돌아선 분들이 많고 광화문에 나간 사람도 많아 보이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안 오르잖아요. 그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게 많고 민심이 비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거. 자유한국당은 이번을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데 여론조사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야당 심판이 월등하게 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게 참 그런데 누굽니까? 빤스 목사로 유명한 이 사람한테 이제 가서 같이 손잡고 만세 부르고 앉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 복도 많으셔라. 문재인 대통령의 복 중에 야당복 하나는 기가 막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복 갖고 정치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잘해서 제대로 우리가 자살골 말고 우리가 득점을 하는 그런 정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나라당이 공수처법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쫙 서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법 통과됐잖아요. 이거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더불어민주당만 갖고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촛불의 어떤 뭐랄까 열기 또 촛불의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했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정당성.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80년대를 너무 험한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저도 늘 하고 있는 게 과거 청산 작업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좀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늘 청산, 타도 거기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싶어요. 얼마 전에 이부영 전 의장하고 유시민 재단 이사장하고 이제 또 가벼운 논전이 있었습니다만 국가보안법도 우리가 폐지할 수 저도 그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하고 같은 입장이고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때 밀어붙여야지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는데 또 이제 살아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또 남아요. 우리가 좀 타협이 필요한 때는 타협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타협의 대상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도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같이 촛불을 들었던 세력하고는 좀 너무 과도하게 나가지 않고 좀 적당히 손을 잡고 또 우리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같이 갈 거 같이 가고 하는 게 필요했었는데 사실 공수처법 통과 같은 게 2017년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대에 있을 때 좀 이렇게 타협적인 방안으로 나왔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지나간 걸 복귀를 하자면 또 한이 끝이 없는데 하여튼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자, 이게 아까 의석수 얘기 봤죠.
그러니까 이 의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였지만 그래도 다수를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쪽이 잡았었어요. 그리고 탄핵 때는 그게 훨씬 더 확대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나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되는 거죠. 이쪽이 극히 소수로 몰리게 되는 뭐 그런 판국이었는데, 5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그런 판국이었는데, 이때 이 어떤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그 개혁의 연합을 끌고 가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에도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이 좋은 시기를 놓친 게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거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죠. 합을 내면은 이제 한 42%에서 45% 선인데, 그러나 낮은 거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반전에 부진했다. 근데 후반전이 남아있다. 예, 그리고 후반전에 충분히 우리 제 기량만 발휘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자, 피렌체 식탁이라는 뭐라고 해야 할까, SNS 사이트가 있어요. 메디치 출판사라는 우리 공작 김당 국장의 공작, 국정원 잘 다룬 프로 있죠? 영화도 됐던, 그거, 낸 곳인데,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데인데, 거기서 온 칼럼 중에 시사인 기자인, 천관율 기자가 쓴 칼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저도, 제가 느끼고 있었던, 막연했던 거를 좀 명쾌하게 잘 정리해 준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목소리 없는 유권자의 결집에 달려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서초동 100만, 광원 100만 소용없다. 거기에 1000만을 어떻게 모이게 하느냐인데, 그 중에서 각각 한 500~600만은 이미 집토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토끼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한 400~500만 이 목소리 없는 유권자들을 어떻게 끌어당길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인데, 이 보수가 무너진 게요, 사실은 지난 주요한 선거의 득표율 추이를 보면 보수가 꺾이는 추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봐도 그렇고, 2007년보다 하고 2012년, 2017년 보면 2017년이 확 꺾였죠. 그 다음에 총선에서도 보면 2016년도에 훨씬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었던 거죠. 바깥에는 박근혜가 하도 기세 좋게 나가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기성 정치권의 안테나에는, 기성 언론의 안테나에는 잘 잡히지 않았었던, 이미 민심은 바닥에서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던 거죠. 그리고 그거는 지방선거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더 꺾였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자유한국당이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뭐랄까가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대중들의 불만이 쌓이고, 더군다나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확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보수로는 가지 않고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정체되고 있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에 어떻게 1000만을 갖다 붙이느냐, 이게 이제 우리 총선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출렁입니다. 여러분, 안철수 현상이 그거 대표적인 거 아닌가요? 2012년 대통령 선거 또는 그 앞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안철수 현상이 나타나고, 안철수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죠. 그러다가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면서 안철수의 가치는 더 높아졌고, 기대치는 높아졌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에서 안타깝게도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정선거 의심이 아주 짙습니다만,
어찌됐거나 결과적으로 박근혜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리고 은퇴했다가 다시 2016년 선거에 돌아와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러다가 제대로 못해서 사고를 일었습니다. 지금 정치판에 다시 복귀를 했지만 다시 바람이 일까? 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 번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안철수에 이렇게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안철수만 그랬나 하면 그게 아닙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IMF를 거치면서 이런 표심이 보이지 않는 표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철수만이 아니죠. 정몽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몽준이 뜬 게 월드컵 때문이겠습니까? 또는 정몽준이 돈이 많아서만 떴겠습니까?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기존의 양당 체제에 묶이지 않은 새로운 정치를 상징하는 인물로 안철수가 있었고 정몽준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타고 노풍도 그런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을 때 2002년 초에 노무현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취급이나 제대로 해줬습니까? 지지율 2%. 거기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노무현의 힘. 노무현이 있었고 안철수가 있었고 정몽준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에 적절한 후보만 나타나면은 새롭게 밀어주겠다라는 준비를 가진 사람들, 기성정당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정당들이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도대체 왜 한국의 정당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오게 됐느냐. 그걸 설명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제가 얼마나 뾰족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란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답을 찾아 나갈 겁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하면 한국 정치 미래가 밝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왜 찍을 정당이 없다고 하나. 울타리 게임이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유리천장이 쳐져 있다. 즉 정치라는 게 고학력 상위소득자들만의 게임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이 좀 특히 심해요. 제가 진보정당 얘기할 때마다 농반 진반 하는 얘기가 전 세계 진보정당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긴 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노동운동도 약했던 거예요. 전투적 노동운동 과격하다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노동운동이 한국처럼 약한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이렇게 고학력 지식인화됐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비정규직들, 진짜 서민들이 오히려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더 많이 찍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지긋지긋해서 안 찍는다 하고 돌아서고 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죠. 왜 진보정당은 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지 못할까?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겨울에 비 올 때 왜 옛날 집들 요새는 아파트에 살아서 그 경험이 없지만 옛날 단독주택 시절에는 지붕 새잖아요. 지붕 새면은 이제 대야나 그 바가지로 물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잘못 나서 물 떨어지는데 안 놓고 옆에다가 놓으면은 바닥에 물이 흥건해지죠. 바가지에는 물이 안 끼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릇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릇이 위치를 잘못 잡고 있는데 그 지점이 도대체 뭐냐. 새로운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나타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힐조선 흑수저란 말이 나온 것만 해도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정치권은 거기 답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게 거의 30년입니다. 그런데 1987년 체제는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노답.
그 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찍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진보정당은 어떨까요? 이번 선거에서. 잘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분단에 변화가 올 수 있는 문제, 아직 낙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그런 상황이 온다 했을 때 한국의 진보 정당이 정말 날개를 펴고 훨훨 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뀌어가는 상황에 진보 정당도 대응이 부족하지 않나 자꾸 걱정이 됩니다. 이 울타리 게임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건 그 청관율 기자 그 기사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이 울타리 게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어떻게 제시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진보 진영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여러분, 선거 때만 절하지 마시고 평소에 이런 쪽으로 찾아갑시다. 을지로위원회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훨씬 더 절박하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압축군대화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전환기 맨날 대란, 맨날 격변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21대 총선 정말 중요한 전환기예요. 보수의 파탄은 명백합니다.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오르지 않아요. 지지율 오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헤매고 있어요. 빤스 목사 손이나 잡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이 나름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가능성의 기대를 조금 받았었는데 계속 죽을 쏘고 있네요. 아마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걸 극복 못하는데 참 답답함입니다. 온건 보수의 탄생이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이회창,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이회창 후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80년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진짜 대쪽 대법관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분이 한나라당 가지 않고 민주당 쪽으로 왔었으면 한국의 자유주의 진영이 참 발전하고 과거사 정리도 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국 정치가 블랙홀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자유한국당에요. 옛날 과거에 운동권 했었던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찌그러졌잖아요. 왜 한국 정치가 이렇게 블랙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거라는 기대를 저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믿었던 건 실패의 경험이에요. 준비된 대통령.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정수석을 하셨고요. 법무장관 나가려고 또 하셨다가 못 나간 경험이 있죠. 그건 제가 정치검찰 얘기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리고 비서실장 하셨기 때문에 국정총괄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슬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각별하실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라 노무현이 문재인의 친구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던 분인데 그 슬픔, 그 비통함. 근데 참 뭐랄까 개인으로 치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슬픔에서 어떤 슬픔을 딛고 한 발을 나간다기보다는 그 슬픔의 트라우마에 갇혀 계신 게 아닌가. 과감한 개혁을 못하는 부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잘 해낼 수 있고 아직 좋은 초반전에 좋은 기회를 많이 흘려보냈지만 아직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명박 박근혜 때만 쌓인 게 적폐가 아니잖아요. 제 주 전공 반헌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분단 이후에 우리에게 쌓인 그 어마어마한 적폐에 우리 청산 못했잖아요. 김대중 정권 5년, 노무현 정권 5년에 과거사 정리 작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에 이명박 박근혜의 폐단이 쌓인 겁니다.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참 좋은 분이죠. 근데 싸움꾼으로서 승부사로서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승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승부사로서의 체급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이 헤비급이라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미들급 정도? 네. 우리 장혜당 PD께서는 그 두 분은 슈퍼비급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헤비급은 된다고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김대중, 노무현 같은 승부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는 실패의 경험. 아직 제대로 발휘 안 됐습니다만 그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없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너무 착한 사람으로 봤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선의를 갖고 대하면 저들도 기본은 하겠지.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 돌아가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촛불 대중을 김대중 대통령은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촛불 덕을 좀 보셨죠? 2002년, 2004년. 그런데 그때는 우리도 촛불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몰랐을 때. 촛불이 태어나기는 했으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던 단계.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우리 촛불이 이제 성년이 됐잖아요. 촛불의 역사도요, 여러분, 2002년부터니까 2002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2002년도에 일찍 태어났으면 투표권 갖는 거죠. 18세가 되니까. 2002년 초에 태어난 사람들은. 촛불이 일어난 첫 해입니다. 촛불도 성년이 된 거예요. 성년 촛불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갖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때는 무슨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분들을 링 위에 올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링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4.15 총선입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기다밖에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은 100일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 총선이라는 게 뭐냐면 4.15 총선 우리 개표 방송 마지막 이 시즌 2의 마지막 방송이 4.16이에요. 4.16. 참 이거 어떻게 치르시려고 그럽니까? 진짜 저 선거 결과가 잘못 나오면은 우리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월 혁명 60주기 어떻게 맞으실까요? 선거 끝나고 딱 사나흘 뒤에 이때 수유지에 가서 기분 좋게 절하고 보고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4년 4.15 총선의 좌절. 여러분 2004년 4월 15일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무적의 투표부대. 그리고 무적의 투표부대가 가서 새 국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개혁을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새 국회 만들어 드립시다. 촛불 이후에 3년 만이에요. 3년 만. 촛불하고 그게 붙어서 바로 그때 새 국회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는데 비록 늦었지만 2년 반 늦었지만 새 국회 만들어서 2년 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레임덕이 아니라 플라잉덕을 만들어 봅시다. 2년 동안에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해서 민주정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기틀을 만들고, 그리고 내부의 민주주의의 성과를 갖고 남북관계에서, 그리고 조미관계, 북미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 힘을 실어드립시다. 4월 15일 여러분들께 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방송 무사히 잘 끝내셨습니다. 자, 댓글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예, 댓글을 좀, 예. 댓글 한번 쭉 한번. 자, 우리 죄송합니다도 시작을 했고, 아이고, 짜장 단무지님 한홍구 만세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짬뽕 단무지님은 안 계신가요? 말을 넣었거든요. 예. 현 세대의 목소리를 내는 거의 유일한 학자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댓글에도 올라오는데요. 예. 20대 총선 결과는 예. 민주당이 123석이었어요. 123석. 네. 아, 예, 저게 정확한 게 아니고, 중간에 예, 아마 개표 끝나기 전에 예, 개표 끝나기 전에 신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예. 개표 최종은 예. 댓글에도 올라왔어요. 무슨 이름 뭐라고 해야 되나? 양근님, 아유, 어제 슈퍼챗 쏴주셨네요. 예. 하늘바라기님, 양근님, 아유, 슈퍼챗 쏴주셨네요. 그게 아니고 한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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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바라기님, 양근님, 아유. 예. 자, 우리 강정실님은 민주당이 저럴 때는 느낌이 달라요. 마찰 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인터넷을 끄는다고 그러는데. 제가요? 그럼 못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댓글을 못 보죠. 그러면 오디오 이상하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다고. 아, 예. 오디오 문제도. 지금은 또 문제가 해결됐나요? 예. 왜 그랬지? 왜 갑자기 오디오가 그랬지? 4년 중임제 하면서 국회 일정도 맞추는 방안. 예,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라인 마이크를 바꾼 건데 지금. 라인을 우리가 마이크를 바꿨는데도 또 문제가 나네요. 예, 일석차이. 예, 맞아요. 그 숫자가 바뀐 게 맞을 겁니다. 저게 아침 신문을 올린 거기 때문에 아침 그 다음 날 거는 이제 그 선거 결과가 조그맣게 나와갖고 좀 큰 걸로 했더니 숫자가 맞지 않네요. 제가 좀 적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역사의 뼈아픈 순간, 자한당을 해제시키지 못한 것, 외구당을 척결했어야 한다 하셨었는데, 네. 하늘바라기님은 신장개업 성공. 이게 근데 어떤 댓글 때 말씀이
그 박근혜가 신장개업 성공했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2002년은 촛불의 월드컵에 가져진 촛불이었고, 월드컵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나왔죠. 교수님께서. 찰리 박님은 걱정이 많으시네요.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깔끔한 대통령이 없어요. 과연 임기가 끝나면 무슨 일이 또 있을지. 예, 문재인 대통령은 불려다니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똑같을 거고요. 그러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부패 사례들이 좀 그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예. 아미지다님은 40대 중반 여성인데 여태까지 한 투표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아유, 투표 여태까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성욱님은 한 살 모자라서 노무현 대통령 투표를 못 하신 게 아쉽다고 하셨고요. 예.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해서 욕할 자격 없다는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옛날 386들 우리 찰리 박님 지적해 주셨는데 진보 개혁 진영이 개인은 전근대적인 그 생각 태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저한테도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 40대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예. 예. 노무현 때 세상이 변할 줄 알았고 지금도 세상이 변하고는 있죠. 세상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빠르기도 변하지를 않아서 그렇지 세상 분명히 변하고 있는 건 맞아요. 30년 동안 정권 재창출하자. 예, 맞습니다. 50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권을 장기 집권하는 것도 좋지만 합리적인 보수가 나와주면은요. 뭐 우리가 잘못하면 정권 내주는 것도 정권 내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만 보수들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룰을 지키면은. 토착외고 자한당이 이해결계 법사위원장 차지하고 있었던 건 문제가 아닌가요? 그 법사위원장은 제가 여기서 유튜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한 여상규입니다. 여상규 안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 이번에 불출마한다고 그랬고요. 전광훈 얘기가 나왔더니 그냥 댓글이 여러 개가 달렸군요. 그리고 이성욱님은 오히려 전광훈이 문정권을 도와주는 거다. 뭐라고 하셨는데 아까 황교안이가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 있다 하는 거랑 비슷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안철수 효과, 정몽준 효과에 대해서도 또 각자 경험들 많이 달아주셨네요. 네, 강정실님, 찰스는 잊을만 하면 나오시니까 잊기가 힘들다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 인재 영입을 보면 좋은 그릇 만들고 있습니다. 예. 좋은 분들 들어오는 것 같고 더 상징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청년들, 소수자들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기득권화됐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민주당 당원에서 못된 놈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진정한 보수는 민주당. 그렇죠. 제대로 됐었으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그래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수당을 만들고 민주당 일부하고
정의당하고 새로운 세대가 모여서 진보 정당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얘기 꺼내면 공산주의자 빨갱이. 그래서 민주당 같은 좀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데가 그 복지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자유주의자들. 안철수가 복지 얘기를 세게 하고 나갔었으면은 그 안철수 바람을 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저 기득권 측에 이제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도밥도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진보의 대안을 민주당에서 찾자. 민주당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민주당 좋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그 가능성 있는데 뭐랄까요 좀 뒷심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심은 누가 만들어줘야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보수다. 네. 민주당은 진보정당은 아니죠. 진보정당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우셔서 119까지 부를 정도였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지지한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그 진정성만큼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는 거죠. 흑장군님은 아주 멀리 보고 투표할 거라고 해주셨고요. 권정숙님은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해서 그림으로 쥐와 닭 순실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쥐하고 닭이 너무 이뻐서 그림으로요. 왜구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 한당 괴멸. 예, 이제 거진 다 끝난, 이게 뭐 소리가 또 잘못됐었다고요. 소리 이상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여튼, 이제 잘 들립니다가 다시 왔고요. 음향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변에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고. 자, 우리 이제 주변에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이고, 이 첫 방송인데 여러 가지 방송 사고가 많이 나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 선거제도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왜 제대로 작동 못하는지 그 문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